청소부 딸이 감히.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반찬 봉투를 든 손이 떨렸어요. 52년을 살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매일 눈을 뜨면 세수하고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갑니다. 시장에서 32,000원짜리 올리브색 점퍼요. 5년째 입고 있어요. 튼튼하거든요. 제가 가는 곳은 건물이에요. 강남에 있는 5층짜리 빌딩. 복도 걸레질부터 시작합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계단 난간까지 다 닦아요. 엘리베이터 안거울도 닦고 주차장 물도 쓸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건물이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은 가게를 했어요. 은지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게 은지가 22 때였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심장이었어요.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간 사람이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게 권리금하고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작은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어요. 월세 나오는 거요. 2층짜리.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채가 2채 되고 2채가 3채 됐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강남의 빌딩 3채. 말로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물 돌고 세입자 관리하고 고장 난 거 고치고 그게 제 하루였거든요. 부자 티요? 낼 줄을 몰라요. 시장에서 장 보고 직접 밥 해 먹고 건물 청소도 직접 합니다. 관리인 김 사장님이 사모님 청소업체를 쓰세요 하면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제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을 써.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별거 없는 그냥 그런 인생.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은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심장이 쿵 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32이었어요. 혼자 키운 딸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속 안 썩이는 아이였어요. 그 애가 결혼한다니까 코끝이 찡했습니다. 상대가 누군데? 이름은 이재민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착해, 엄마. 은지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도 누군가한테 이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좋아, 상견례 잡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은지가 시집간대.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뭘 입을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자 거기서 거기였지만 그래도 깔끔한 남색 재킷을 하나 꺼냈어요. 아내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은지가 작년 생일에 사준 거였어요.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재민이라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은지 옆에 서 있는 걸 보니까 훤칠하고 인상이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지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파마한 짧은 머리에 버건디색 재킷, 진주 목걸이, 턱을 약간 치켜든 자세. 한눈에 봐도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셨어요.
회색 카디건에 구부정한 어깨,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술잔만 만지작거리셨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아주 빠르게 남색 재킷, 흰색 블라우스, 장신구 없는 손. 그 시선이 잠깐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다는 걸.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재민이가 어디서 일하는지, 은지가 뭘 하는지. 그러다가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뭐 하고 계세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저요? 건물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요.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고 세입자 민원 받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인데 뭘 더 말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될 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눈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서 재민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건물 청소부구나. 시아버지 될 분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그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대화가 줄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제게 건네는 말은 네, 아, 그러세요 정도였어요. 음식이 나와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드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먹는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은지가 저를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좀 더 말씀하시지. 건물 관리한다고만 하면 오해하잖아. 뭘 오해해? 건물이 엄마 거라는 걸 말씀하셔야지. 관리하고 청소한다고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건물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그렇잖아. 하는 일이 그건데 뭘 더 말해. 있는 티를 내.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참 엄마야. 그 한숨 소리에 조금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있는 거 자랑하는 걸 못하는 사람.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걸 왜 남한테 말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집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은지한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 씨가 재민이를 불러 앉혔대요. 재민아,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야? 어머니, 장모님은 건물 관리 일하시는 거예요. 건물 관리? 그러니까 건물 청소부라는 거잖아. 재민아, 우리 집안에 어울려? 재민이가 말했대요. 어머니, 은지가 좋으니까요. 그 말에 경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은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좋은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더 있었대요. 수진이라는 재민이 여동생한테서 오빠 진짜야? 청소부 딸이라고? 은지가 그 얘기를 제게 전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전할 때 은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그걸로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청소부. 맞는 말이에요. 저는 건물을 청소합니다. 매일 새벽에 복도 닦고 유리 닦고 계단 쓸고 그게 제 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제 건물이라는 것.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말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부였다는 걸.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은지가 원래 큰 결혼식을 싫어했거든요. 작은 웨딩홀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앞줄에 앉았어요. 우리 딸이 웨딩드레스 입고 걸어 나오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자 씨가 앉아 있었어요. 흰색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식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남이 저를 어떻게 보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은지가 행복하면 됐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은지가 말을 안 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 엄마하고 웃었거든요. 저도 그래, 잘 지내하고 끊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이었어요. 첫 번째 명절 때였습니다. 은지가 추석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까지 했대요. 시어머니 경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친정은 명절에 빈손이야? 청소부 월급이 그 정도야? 은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건 설 명절이 지나서였어요. 한참 뒤에 웃으면서 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근데 웃음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절마다 그랬어요. 추석 때는 친정에서 뭐 안 보내줘? 설 때는 청소부 집안이 원래 이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선물이 이게 전부야? 하셨대요. 은지는 참았어요. 매번. 재민이는요? 옆에 있었대요. 매번. 근데 한마디도 안 했대요. 재민 씨는 뭐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은지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중간에서 힘들겠지, 뭐.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재민이 여동생이에요. 30살. 이 아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지가 어느 날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시누이가 그러는데. 뭐래? 오빠가 왜 이 집안에 장가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신경 쓰지 마. 젊은 애가 뭘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뭐라고 했든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든 저한테 하는 건 괜찮아요. 건물 청소부라고 해도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우리 은지한테 그러는 건 21번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건물 일이 생긴 게 저는 빌딩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월초마다 건물을 한 바퀴씩 돕니다. 직접 다니면서 외벽에 금간대 없는지 주차장 배수구 막힌 데 없는지 하나하나 봐요. 관리인 김 사장님이 보고를 해주긴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성격이에요. 두 번째 빌딩을 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빌딩으로 가려고 세입자 명부를 펼쳤어요. 3층. 이재민 박은지. 멈칫했습니다. 김 사장님, 3층이 우리 은지 시댁이었어요? 네, 사모님. 5년 전부터 새 들어 사셨습니다. 사모님이 이 건물 사시기도 전부터요. 그랬구나. 가만히 명부를 바라봤어요. 이재민 박은지. 우리 딸 이름이 세입자 명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내 건물에 내 딸이 살고 있다니.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김 사장님. 네, 사모님. 3층 관리비 좀 깎아줘요. 젊은 부부가 사는데 부담될 거 아니에요. 김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셨어요. 사모님, 그 집이 따님 시댁인데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말은 뭘 말해요? 제가 말을 잘랐어요. 건물이 내 거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깎아줘요. 관리비 깎아주는 건물주가 어딨냐고 누가 물으면 그냥 원래 그렇다고 해요.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사모님은 참. 그리고 보일러 점검도 한번 해줘요. 겨울 오기 전에. 3층이 좀 춥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잖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이었어요. 은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관리비가 내렸어. 건물 관리실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 달부터 좀 조정됐대. 그래, 잘 됐네. 재민이가 그러는데 집주인이 착한가 보다고. 그런가 보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웃었어요. 집주인이 착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 엄마인 거야.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자랑 같으니까. 있는 티를 내는 것 같으니까. 제 성격에 그런 건 못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지? 하면 은지는 응, 엄마. 잘 지내했어요. 저도 나도 잘 지내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한테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시댁에서 청소부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국을 떠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밥상 앞에서 혼자 울고 있으니까 이 넓은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건물이 새 채면 뭐해요?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없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경자 씨의 말들이, 수진이의 말들이, 이렇게 가벼운 말들이 나중에 손바닥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우리 은지 뺨을 때리는 손바닥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은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어도 네, 어머님하고 시누이한테 비꼬는 말을 들어도 웃어넘겼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은지가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은지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한테까지 걱정 끼치기 싫어하는 애니까. 그런데 추석이 왔어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지가 시댁에 가면 돌아올 때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한 톤 낮아지고 웃음이 짧아지고 응하는 대답이 느려지는 거. 그의 추석은 유난히 걱정이 됐어요. 며칠 전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깍두기. 은지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에요. 큰 봉투에 담아서 시댁에 몰래 갖다 줄 생각이었어요. 몰래요.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은지가 또 뭐라고 들을 테니까. 친정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 소리 들을 테니까. 그래서 저녁 때쯤 식구들이 식사하고 있을 시간에 맞춰서 현관 앞에 놓고 오려고 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시댁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제 건물이니까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더라고요. 신발이 많으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경자 씨 목소리였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건물 청소부야. 그것도 어머니 혼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반찬 봉투를 든 채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어쩌다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갔는지 모르겠어. 상견례 때 봤는데 반지 하나 없더라고. 옷도 뭐 시장에서 산 것 같고.
친척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나. 따지고 말고. 사돈이 밥벌이가 청소부인데 이게 체면이서? 명절에 빈손으로 오는 건 기본이고 애 낳으면 뭘 해줄 수 있겠어. 저는 현관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린 반찬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깍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거였어요. 빈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봉투를 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친정 어머니 좀 모시고 와봐. 우리 집 청소 좀 시키게. 킥킥 웃는 소리가 났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괜찮아.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 저는 괜찮아. 그때 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멈췄습니다. 경자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 욕하지 말라고요. 은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청소부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남의 직업을 가지고 왜 그래요? 매번 추석 때마다 설 때마다 엄마 얘기 꺼내면서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 밖에서 듣고 있는 제 심장이. 은지야, 그만해. 엄마가 속으로 말했어요. 그만해. 너 더 힘들어져. 감히. 경자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낮아질수록 무서운 목소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시는 거예요. 너무하기는 뭘 너무해.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 그래, 네 엄마가 뭔데? 건물 바닥이나 닦는 사람이잖아.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은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 혼자 키워주신 분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청소부라고, 그게 창피하다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어. 경자 씨가 말을 끊었어요. 청소부 딸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찰싹.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반찬 봉투를 든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우는 소리. 작게, 아주 작게 우는 소리. 재민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 목소리도 없었어요. 친척들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 딸이 맞았는데. 저는 문 앞에 서서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하고 말해야 해. 근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면 은지가 더 곤란해져요. 친정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은지가 더 구박을 받을 거예요. 경자 씨 성격에 이걸 빌미로 얼마나 더 들볶을지 뻔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반찬 봉투를 꽉 쥐고 눈을 감고 참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손등으로 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은지가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나왔어요. 숟가락 소리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반찬 봉투를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봉투 위에 메모지를 하나 꽂았습니다. 미리 적어온 거였어요. 은지야, 엄마가 반찬 좀 해왔다. 맛있게 먹어. 사랑해. 그 메모지를 쓸 때는 웃으면서 썼었어요. 지금은 눈물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그대로 놔두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건물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혼자 제가 맞는 건 괜찮아요. 세상이 저를 뭐라 하든 신경 안 썼어요. 건물 청소부라고 해도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가난한 집안이라고 해도 5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제 할 일만 하면서. 근데 우리 딸한테 손을 대요? 우리 딸 앞에서 엄마를 모욕하고 우리 딸이 엄마를 지키려고 한 말에 뺨을 때려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5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이 빨갛고 볼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은지한테 전화하면 들킬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했어요. 대신 거실에 앉아서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여보, 우리 딸이 맞았어. 내 눈앞에서.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나 어떻게 해야 해? 가서 말해야 해? 건물이 내 거라고, 그 집이 내 건물이라고, 내가 청소부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말해야 해?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게 문제였어요. 건물주라고 말하면 경자 씨가 은지한테 잘해줄까요? 돈이 있으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면 그게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청소부면 때려도 되고 건물주면 안 때리는 거예요? 그거랑 뭐가 다른 건데?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는 게 맞는 건가?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처럼 몸을 일으켜서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건물에 가서 걸레질을 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걸레질을 하면서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바닥을 닦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건물 복도에서 저는 걸레를 쥐고 울었어요. 찰싹.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찰싹. 그리고 은지가 작게 우는 소리.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소리가 귓가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국을 끓여놔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밥을 해놔도 반도 못 먹었어요. 김 사장님이 사모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하셨는데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하고 넘겼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어요. 은지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안 됐어요. 추석이 지나고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반찬 고마웠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봉투를 현관에 놓고 온 거 은지가 가져간 거였어요. 맛있었어? 응. 잡채가 진짜 맛있었어. 재민이도 잘 먹었어. 그래, 잘 먹었으면 됐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엄마. 응. 추석 때 왔었어? 멈칫했습니다. 아니, 택배로 보냈지. 거짓말이었어요. 52년 인생에서 딸한테 거짓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했습니다. 왔다고 하면 은지가 물을 거잖아요. 뭘 들었냐고. 그러면 은지가 더 힘들어져요. 아, 그래. 택배 치고 빨리 왔네. 요즘 새벽 배송되잖아. 은지가 웃었어요. 믿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엄마,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또 같은 거짓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속이 안 좋았어요. 체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편 유품을 정리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옷장 안쪽에 있는 남편 짐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옷은 이미 기증했고 남은 건 시계 하나, 넥타이 몇 개, 수첩 2권, 그리고 구두 한 켤레.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더라. 의사가 될 글씨라고 제가 놀렸었어요. 첫 장에는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납품 일정, 거래처 전화번호. 두 번째 장에도 비슷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을 넘겼을 때 멈췄습니다. 빈 페이지에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은지 행복하게 해줘. 당신밖에 없어.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마 아팠을 때 쓴 거였을 겁니다. 병원에서, 아니면 아프기 직전에. 수첩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그러려고 했는데. 은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 냄새 같은 건 이미 없었지만 그래도 안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어. 여보. 나 잘 못하고 있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수첩을 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습관처럼. 은지를 위해 제가 한 일들이 있어요.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은지도 모르고 시댁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김 사장님만 아는 것들. 첫 번째, 은지 시댁이 사는 건물 관리비를 깎아준 거.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재민이 회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전화해서 재민이가 요즘 힘들어해 하더라고요. 자금이 부족해서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대요. 저는 김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김 사장님, 그 회사에 투자 좀 넣어줘요. 제 이름 말고 관리법인 이름으로. 사모님, 금액이 얼마예요? 재민이 회사 사정을 알아본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티 안 나게. 김 사장님이 처리했습니다. 재민이는 어디서 투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좋아했대요. 은지가 전화해서 재민이가 투자 받았대. 엄마. 다행이지? 했을 때 저는 그래, 잘 됐다 했어요. 잘 된 게 맞으니까요. 세 번째, 은지가 입원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2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급성 맹장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바로 수술해야 한대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이미 수술이 끝나 있었어요. 재민이가 병실에 있었고 은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장모님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요 하길래 저는 은지 얼굴만 보고 나왔어요. 자는 얼굴이 어릴 때랑 똑같더라고요.
병원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3층 박은지 환자 입원비 선납하려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예요. 수술비랑 입원비를 다 냈어요. 퇴원할 때 은지가 이상하다고 했대요. 보호자분, 수납 금액이 이미 납부되셨는데요. 한 모양이에요. 은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병원비가 이미 납부돼 있었대. 그래,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재민이도 안 냈다는데. 보험 처리된 거 아닐까? 요즘 보험이 잘 되잖아. 그런가?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거짓말이 느는 엄마가 됐구나. 네 번째, 은지 집 앞 CCTV가 고장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건물 점검할 때 발견했습니다. 3층 복도 카메라 렌즈가 깨져 있었어요. 바로 교체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건물이니까. 근데 은지 집 앞이니까 더 신경이 쓰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 딸이 사는데 CCTV가 고장이면 안 되잖아요. 5번째, 겨울마다 시댁층 보일러를 먼저 점검해요. 다른 층보다 3층을 먼저 합니다. 김 사장님, 3층 보일러 먼저 봐주세요. 겨울에 춥다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왜 했냐면 다 제 건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건물주가 관리비 조정하고 보일러 점검하고 CCTV 교체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3층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을지도 몰라요. 김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려? 따님 시어머니가 사모님을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따님한테 뺨까지 때렸으면서 이 건물이 사모님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셔야죠. 말은 뭘 말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말하면 뭐가 돼요? 건물주라고 하면 그때부턴 잘해주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같잖아요. 김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건물이 새 채라서 대우를 받는 거면 없었으면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사모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관리비 깎아주고, 보일러 먼저 봐주고, CCTV 고쳐주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은지가 모르는 것들, 그거밖에 못하는 엄마예요. 김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참 후에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모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일주일 뒤에 남편 묘지에 갔습니다. 비가 왔어요. 가을비.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묘비 앞에 섰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이름. 그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새긴 거예요. 여보.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냥 참으면 되는 거야?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야? 빗물이 우산 위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맞았어. 내 눈앞에서 뺨을 맞았어, 여보. 목이 메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문 앞에 서서 봉투만 들고 있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랑 눈물이 섞였어요. 건물이 내 거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은지가 안 맞아? 그런 거야? 묘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답을 줘. 비가 점점 새어졌어요. 우산을 잡은 손이 시려웠습니다. 답을 달라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구두 밑으로 흙탕물이 스며들었어요. 치맛자락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강남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번쩍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 큰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이 건물도 제 거고 저기 보이는 건물도 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난간에 기대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건물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뭘 가졌는지가 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52년 동안. 근데 그게 중요한 세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건물 청소 부면 때려도 되고, 건물 주면 안 때리는 거.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고, 있으면 존경하는 거. 그런 세상이었어요. 옥상 난간을 잡았어요. 차가운 철난간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은지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엄마가 아직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겠어.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은지가 사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3층. 내 건물 3층. 우리 딸이 사는 3층.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저는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건물이 내 거라고 말할까? 아니, 그건 자랑 같잖아. 시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갈까? 그러면 은지가 더 힘들어져. 재민이한테 얘기할까? 재민이가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지 시댁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 김 사장님을 불렀어요. 김 사장님,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사모님. 은지 시댁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시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형편이 어떤지. 김 사장님이 잠깐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모님, 혹시 뭘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었거든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시어머니 경자 씨가 왜 그렇게까지 남의 집안을 무시하는 건지. 김 사장님은 이틀 만에 조사를 끝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커피를 한 잔 앞에 놓고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말씀하세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태호 씨라고 하시는데 원래 중소기업을 하셨대요. 건축자재 납품업. 한때는 꽤 잘 됐다고 합니다. 한때요? 5년 전에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같이 무너졌대요. 연대보증을 서셨다가 빚이 쏟아졌습니다. 멈칫했어요. 빚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시는 3층도 월세거든요. 사모님 건물에 월세로 사시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세입자 명부에서 봤으니까. 근데 빚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경자 씨가 실질적으로 집안을 이끌고 있대요. 태호 씨는 사업 실패 이후로 거의 바깥 출입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신대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빚이 있고 월세로 살고 시아버지는 무기력하고 시어머니가 집안을 다 꾸려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의 집안을 건물 청소부라고 무시한다고요? 김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었어요. 씁쓸한 거였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체면을 차리느라 며느리 친정을 깔보는 사람. 자기 집안도 못 건사하면서 남의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무시가 뺨으로 이어진 거. 불쌍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경자 씨가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빚이 쌓이고 세상에 내세울 게 없어지니까 남은 건 체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체면을 지키려면 누군가를 깔아야 하는 거고 그 누군가가 우리 은지였던 거예요. 이해는 됐지만 용서는 안 됐어요. 이해하는 거랑 용서하는 거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 즈음에 수진이한테도 일이 생겼어요. 은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 응. 수진이가 짐 싸들고 시댁에 왔어. 수진이가? 왜? 남편이랑 별거한데. 이혼할 수도 있고. 신우이 수진. 재민이 여동생. 30살.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했는데 벌써 별거라니. 그래서 나한테 더 심해졌어, 엄마. 은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뭐래? 언니, 이혼하면 갈 데라도 있어? 친정 어머니 청소하는 건물 창고라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은지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그 침묵이, 은지의 그 침묵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지야. 응. 힘들지? 또 침묵이었어요. 길었습니다. 5초, 10초, 한참. 엄마, 나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인 줄 그때 알았어요. 그 뒤로 은지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하던 전화가 일주일에 1번이 됐어요. 그마저도 짧아졌습니다. 잘 지내, 엄마. 바빠서 끊을게. 그리고 뚝. 예전에는 전화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재민이랑 뭘 먹었다는 이야기, 주말에 어디 갔다 왔다는 이야기. 웃음이 많았어요. 지금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시간을 보니까 밤 11시. 은지야, 이 시간에 왜? 말이 없었어요. 은지야? 엄마. 목소리가 코맹맹이었어요. 울었구나. 울고 나서 전화한 거구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은지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진짜 없어, 엄마. 그냥, 침묵.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2살 먹은 딸이 밤 11시에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하면 그게 괜찮은 거겠어요?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응. 더 할 말 있으면 해. 없어. 그냥 이렇게 있어줘. 3분쯤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은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가끔 섞였어요. 엄마, 나 끊을게.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래. 잘 자. 엄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우리 은지가 저렇게 되도록 내가 뭘 한 거지. 며칠 뒤에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위한테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래, 재민아. 무슨 일이야?
은지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알고 있어. 속으로 말했어요. 힘들어하긴 뭘. 은지가 원래 잘 참는 애야. 네,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못 자? 장모님, 제가 좀 더 잘할게요.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부족한 게 뭔지는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재민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은지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한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지킬 용기가 없는 사람. 은지가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왜 항상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해? 재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인데. 은지가 대답했대요. 내 엄마도 누군가의 어머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은지가 저를 지키려고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 찰싹 소리가 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은지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직접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전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재민이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재민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은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엄마가 혼자 잘 사시니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가 싶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은지야, 응, 혼자 사는 거 괜찮지 않아. 엄마가 혼자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잘 사는 게 아니야. 참고 사는 거야. 은지가 웃었어요. 근데 웃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울음을 웃음으로 바꾼 소리였어요. 엄마는 참 솔직해. 은지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알겠지? 응.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건물 사무실로 갔어요. 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김 사장님. 네, 사모님. 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김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화가 났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모님, 무슨 일이? 그 집안이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빚이 있으면서 체면을 차리느라 며느리 친정을 깔보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시어머니는 그 화를 우리 은지한테 풀고, 시누이는 자기 결혼이 안 되니까 올케한테 화풀이하고. 숨을 쉬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은지가 맞았어요. 뺨을. 그리고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김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별일 아니니까. 모르는 척하면 되니까. 건물이 내 건데 뭐 어쨌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멈췄어요. 근데 김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은지 웃음이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걸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밤 11시에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해요. 32살짜리 애가 잠을 못 잔대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냐고 물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아직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별일 아닌 척은 못하겠어요.
진실이라는 건 참 묘한 거더라고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닌데 숨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 안 했을 뿐인데 세상이 알아서 오해하는 것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건물 관리하고 청소한다고 했지 남의 집에서 청소한다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진실이 밝혀진 건 제가 밝힌 게 아니었어요. 배수구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초입이었어요. 은지 시댁이 있는 건물, 그러니까 제 건물 3층에서 누수가 생겼대요. 화장실 배수구에서 물이 새서 2층 천장에 얼룩이 졌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처리하려고 했는데 2층 세입자가 강하게 나왔어요. 건물주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 보상받겠다 이러면서 김 사장님이 중간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2층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떼서 건물주 찾아가겠다 했대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민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3층에서 누수가 생겼으니까 3층 세입자인 재민이한테도 연락이 간 거예요. 배관 점검해야 하니까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재민이가 네 들어오세요 하면서 2층에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본 모양이에요. 관리실 직원이 말했대요. 2층 사장님이 등기부등본 떼서 건물주 찾아가겠대요. 재민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구지? 사실 재민이는 그동안 건물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나중에 은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사 올 때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월세는 관리실에 냈고 고장나면 관리실에 연락했고 건물주가 누군지 궁금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재민이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대요.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뜨더래요. 박순덕. 재민이가 화면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대요. 박순덕? 장모님 이름이거든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대요. 박순덕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우연의 일치겠지. 설마 장모님이 이 건물 주인일 리가 없잖아. 건물 청소하시는 분인데. 근데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재민이가 관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3층 이재민입니다. 아, 네. 배관건 내일 업체 들어올 겁니다. 아, 네. 그건 알겠고요. 혹시 재민이가 잠깐 머뭇거렸대요. 이 건물 소유자가 박순덕 씨 맞습니까? 김 사장님이 재민이를 바라봤대요. 한참을. 왜 물으시죠? 아니,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이름이 좀 낯익어서요. 김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재민이가 말해줬어요. 한참을 가만히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대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으셨대요. 앉으세요. 김 사장님은 30분을 이야기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건물이 순덕 사모님 거라는 것,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은지 시댁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걸 결혼 후에 세입자 명부를 보고 아셨다는 것, 그리고 관리비를 깎아주셨다는 것, 재민이 회사가 어려웠을 때 관리법인 이름으로 익명 투자를 넣으셨다는 것, 은지 맹장 수술 때 병원비를 미리 납부하셨다는 것, 3층 CCTV가 고장났을 때 바로 교체하셨다는 것, 매년 겨울 3층 보일러를 제일 먼저 점검하셨다는 것, 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꼭 직접 확인하셨어요. 재민이가 물었대요. 장모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김 사장님이 대답했대요. 자랑 같다고 하셨어요. 건물이 새 채라고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다고. 하는 일이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말하냐고. 새 채요? 이 건물 말고 강남에 2채 더 있으십니다.
재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김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대요. 사모님은요. 따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한 번도 그 집안에 자기가 건물주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사모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청소부라고 무시해도 따님이 맞아도 한 번도 제가 말씀하시라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잠깐 멈추셨대요. 목소리가 좀 떨렸대요. 말하면 뭐가 되냐고. 건물주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면 그게 사람한테 하는 거냐고. 재민이가 관리 사무실을 나왔대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안 걸었어요. 핸들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나중에 은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민이가 울었대요. 34살 먹은 남자가 핸들을 잡고 울었대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장모님이 이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 관리비 깎아주고, 투자 넣어주고, 병원비 내주고, CCTV 고쳐주고, 보일러 점검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 건물에서 직접 걸레질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불렀냐? 건물 청소부. 재민이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대요. 떠올랐대요. 하나하나 다. 어머니가 장모님을 그 청소부라고 부를 때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자기. 추석 때 장모님 욕을 하는데 숟가락만 들고 있었던 자기. 수진이가 청소부 딸이라고 했을 때 은지 편을 안 들었던 자기. 은지가 맞았을 때, 뺨을 맞았을 때, 옆에 앉아 있었으면서 한마디도 못했던 자기. 장모님이 만든 반찬 봉투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을 때, 누가 갖다 놨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고 들어갔던 자기. 그 봉투를 놓고 간 사람이 건물주였다는 거. 그 봉투를 놓고 간 사람이 복도에서 딸이 맞는 소리를 듣고도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엄마였다는 거. 재민이가 은지한테 전화했대요. 은지야. 왜? 무슨 일이야? 장모님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늦었어. 은지가 뭔가를 느꼈나 봐요. 재민이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으니까. 재민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이 건물. 응. 이 건물이 장모님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대요. 뭐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주인이 장모님이야. 강남에 2채 더 있으시대. 우리 회사에 작년에 들어온 투자. 그것도 장모님이야. 은지 수술비. 그것도. 은지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한참을. 그리고 울었대요. 재민이가 울고 은지가 울고 전화기 양쪽에서 은지가 한참 울다가 말했대요. 우리 엄마가. 응.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맞으면서도. 은지 목소리가 갈라졌대요. 아니, 엄마는 안 맞았어. 나만 맞았어. 근데 엄마가 더 아팠을 거야.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은지한테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32살 먹은 딸이 58살 엄마를 안고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뭘 말해? 건물이 엄마 거라는 거. 돈을 그렇게 써주신 거. 왜 말 안 했어? 저는 은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별일 아니라서. 별일 아니긴. 은지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3년 동안 혼자 그걸 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그게 어떻게 그것밖에야. 은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딸이 우니까 엄마도 울었어요.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한참을 울고 나서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고 코도 빨갰습니다. 어릴 때 울던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엄마, 응,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은지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울고 나서 오히려 단단해진 눈. 재민이가 그랬어. 장모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어머니한테도 말해야 한다고. 은지야, 성급하게. 아니, 엄마.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이번에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52년을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항상 제가 지키는 쪽이었거든요. 남편을, 딸을, 가정을. 근데 이제는 딸이 저를 지키겠다고 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은지가 나를 지켜주겠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근데 그날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잘 키운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그날 밤은 오랜만에 잠이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하겠대. 가족 모임? 응. 재민이한테 할 말이 있대. 나한테도. 은지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일주일 전에 진실을 알고 나서 은지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또렷했어요. 엄마도 와. 내가? 응. 시어머니가 그랬대. 청소부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청소부 어머니. 3년이 지나도 그 호칭은 안 바뀌는구나. 뭐라고 하려나? 몰라. 근데 엄마, 이번에는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재민이도. 잠깐 생각했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김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모님.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어떤 서류요? 건물 등기부등본 3장. 제 이름으로 된 거. 그리고 재민이 회사에 투자한 내역서. 관리법인 이름으로 들어간 거요. 은지 병원비 납부 영수증도. 관리비 조정 이력도 다.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님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드디어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에요. 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지키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변호사님도 한 분 모셔와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가족 모임 날이 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넣어둔 검은색 정장이 있었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에요. 까맣고 깔끔한 재킷과 바지. 양복점에서 맞춘 거였어요.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맞았어요. 체형이 안 변한 거예요. 일을 해서 그런가. 거울을 봤어요. 올리브색 점퍼를 입고 걸레를 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작은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빗은 머리. 낯설었어요. 근데 이게 저예요. 이것도 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준비해준 서류가 다 들어있었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다녀올게. 시댁에 도착했어요. 제 건물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걸레질했던 바닥.
오늘은 구두를 신고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추석 때 반찬 봉투를 들고 여기 섰었죠. 그때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안에서 찰싹 소리가 나는 걸 듣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오늘은 달라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열었습니다. 은지 눈이 빨갰어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웃음이었어요. 엄마 왔어? 왔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자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파마한 짧은 머리, 버건디색 카디건, 진주 목걸이, 언제나처럼 턱이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옆에 태호 씨가 구부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눈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재민이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재민이 눈도 빨갰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경자 씨가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상견례 때처럼. 근데 이번에는 표정이 좀 달랐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저를 보면서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존댓말이었지만 존중은 아니었어요. 건네는 말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길래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경자 씨가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턱을 약간 더 올렸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자 씨가 서류 가방을 힐끔 봤어요. 그리고 무시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경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재민이하고 은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해도 우리 쪽은 상관없어요. 근데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줄 건 없으니까. 은지가 옆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재민이가 창가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자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이 결혼이 맞지 않았어요. 집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화가 안 났습니다. 3년 전이었으면 가슴이 서늘해졌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불쌍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체면을 지키느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경자 씨, 제가 입을 열었어요. 경자 씨 눈이 살짝 커졌어요. 제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온 건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랑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소유자 이름을 보세요. 경자 씨가 서류를 힐끔 봤어요.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이름 위에서 박순덕. 이 건물은 은지가 이 집에 시집오기 전부터 제 거였어요. 경자 씨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이름으로 된 건물 2채의 등기부등본이에요. 강남에 있는 빌딩 2개. 합치면 3채예요.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경자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재민이 회사에 들어간 투자 내역서예요. 관리법인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돈은 제가 냈어요. 재민이 회사가 어려울 때 경자 씨가 재민이를 봤어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머니. 네 번째 서류. 은지 맹장 수술비 영수증이에요. 제가 미리 납부했어요. 다섯 번째. 3층 관리비 조정 이력이에요. 제가 깎아줬어요.
젊은 부부가 사는데 부담될 것 같아서 서류가 테이블 위에 하나하나 쌓였어요. 경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하다가 서류를 보고 멈췄습니다. 태호 씨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 내려놓고 경자 씨를 바라봤어요. 경자 씨.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상견례 때 뭐 하시냐고 물어서 건물 관리하고 청소한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제 건물을 관리하고 제 건물을 청소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경자 씨가 청소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건물이 있든 없든 청소를 하든 안 하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 딸이 이 집에서 청소부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명절마다 무시당하고 시누이한테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한 번 숨을 쉬었어요. 뺨을 맞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날 현관 앞에 있었어요. 반찬 봉투를 들고 다 들었어요. 은지가 저를 지키려고 한 말도, 경자 씨가 은지를 때린 소리도, 경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딸한테 손 떼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제가 들어가면 은지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봉투를 현관에 놓고 돌아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경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으면 안 때렸을 거예요? 청소부니까 때려도 되고 건물주면 안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슬퍼요. 경자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서류들을 내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건물이 있어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면 그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우리 은지가 웃음을 잃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고 밤 11시에 전화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별일 아닌 척하는 동안 우리 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더 이상 별일 아닌 척 못하겠어서. 경자 씨가 소파에서 내려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진짜로 몰랐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머님, 처음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경자 씨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태호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분이 고개를 들고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재민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자 씨 옆에 어머니,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사위가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장모님도 아니고 어머니.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가족을 지켜주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재민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사과하고 사위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고 이게 제가 원했던 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통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어요. 이걸 왜 3년이나 걸려서야 알아요. 건물이 제 거라는 걸 알고 나서야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제가 청소부였으면 평생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도 은지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엄마, 은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은지 손이 따뜻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는 경자 씨 앞으로 갔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경자 씨. 경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고 코도 빨갰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체면이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경자 씨 손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은지한테 잘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경자 씨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울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검은 정장을 벗었어요. 옷걸이에 걸고 올리브색 점퍼를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게 저예요. 올리브색 점퍼에 회색 바지. 내일 새벽에 또 건물 가서 걸레질할 사람.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다녀왔어. 웃었어요. 나 오늘 좀 멋있었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정말 환하게. 1년이 지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그 1년 동안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건 경자 씨였어요. 그날 이후로 경자 씨가 은지한테 대하는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어색했어요. 솔직히 3년을 그렇게 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가 쉽겠어요? 경자 씨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노력하더라고요. 은지한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오늘 국 끓여주셨어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아무 말 못했어요. 엄마, 왜 말이 없어? 아니, 그냥 잘됐다. 잘됐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3년을 기다린 말이 고작 2글자였습니다. 경자 씨가 은지한테 사과를 제대로 한 건 그 일이 있고 보름쯤 뒤였대요.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경자 씨가 부엌에 들어오셨대요. 은지야, 네 어머님, 내가 미안했다. 수돗물 소리만 흘렀대요. 3년 동안 너한테 한 짓이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은지가 수돗물을 잠갔대요. 어머님,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빚만 남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누군가를 깔아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어. 그게 너였고 내 엄마였고. 경자 씨 목소리가 떨렸대요.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이유가 안 돼.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 은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도 미워한 적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해하는 거랑 용서하는 거는 다르다고.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용서도 하려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경자 씨가 울었대요.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은지한테 들었을 때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이해하는 거랑 용서하는 거는 다르다. 제가 한 말을 은지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로 달라진 건 명절이었어요. 설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오면 가슴이 무거웠는데 이번 설은 달랐어요.
경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님, 아직도 이 호칭이 낯설어요. 3년 동안 그 청소부였던 사람한테 어머님이라니. 어머님, 설에 꼭 오세요. 제가 갈비찜 할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뭘. 오셔야 해요. 은지가 어머님 안 오시면 설 안 샌다고 해요. 웃었어요. 은지가 그랬다니. 설날에 시댁에 갔습니다. 제 건물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었어요. 이 복도를 새벽마다 걸레질했었는데 오늘은 손에 떡국떡이랑 수정과가 들려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은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왔어? 왔다. 거실에 들어가니까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떡국, 잡채, 갈비찜, 전, 나물. 경자 씨가 직접 한 거였어요. 그 경자 씨가 부엌에서 제 눈치만 보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떡국이 지금 딱 됐어요. 고맙습니다. 상 앞에 앉았어요. 경자 씨가 제 앞에 떡국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릇이 따뜻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수정과를 따라줬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1년 전에 청소부 딸이라고 했던 아이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사람이 한번 바닥을 쳐보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은지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엄마. 나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잘해. 태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밥상에 앉아서 저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주 깊이. 말은 안 하셨지만 그 고개 숙임이 다였어요. 저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남의 집에서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 세 번째로 달라진 건 재민이었어요. 재민이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지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재민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재민이 이야기를 안 하던 은지가 재민이가 요즘 주말마다 건물에 와서 엄마 도와드린대. 뭐? 관리 일 배우겠다고. 김 사장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재민이가 제 건물에 와서 관리 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걸레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걸레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을 너무 많이 짜서 바닥이 안 마르고 구석을 빠뜨리고 난간은 아예 못 닦아요. 근데 매주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건물에 갔는데 1층 복도가 이미 닦여 있었어요.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사위분이요. 새벽 5시에 오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민이가 저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어요. 장모님에서 어머니로.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한 번은 재민이가 건물 옥상에서 저랑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응. 제가 3년 동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이 건물을 닦으시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지. 그 그냥이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재민이가 웃었어요. 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은지가 이 사람을 좋아한 이유가 있구나. 늦었지만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은지였어요. 은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엄마, 오늘 재민이가 이러이러했어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더 이상 안 왔어요. 은지가 잠을 잘 잔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건물 새 채보다 서류 가방 안에 등기부등본보다 경자 씨의 무릎 꿇음보다 은지가 잠을 잘 잔다는 말이 52년 인생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물에 갔습니다. 올리브색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평소처럼 1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나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은지가 서 있었어요. 운동화에 청바지, 후드 티셔츠, 머리를 대충 묶고 손에 걸레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할 거야. 뭐? 걸레질. 나도 같이 할 거야. 이 새벽에 너까지 왜 와? 엄마가 매일 하시잖아. 나도 하고 싶어. 은지가 걸레를 바닥에 대었어요. 서툴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짜서 바닥이 질척거렸어요. 야, 물을 좀 빼고 짜야지. 어떻게? 이리 줘봐. 걸레를 받아서 꽉 짰어요. 적당히 축축한 정도로. 이 정도로 해야 돼. 너무 젖으면 안 말라. 알겠어. 은지가 걸레를 받아들고 다시 바닥을 밀기 시작했어요. 서툴었지만 열심히였어요. 나란히 복도를 닦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새벽 5시에 강남 빌딩 복도에서 걸레질을. 웃음이 났어요. 엄마, 왜 웃어? 아니, 그냥 좋았어요.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으로 걸레를 미는데 새벽 햇빛이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해가 안 떴는데 하늘이 연한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복도 바닥에 닿았어요. 은지가 멈췄어요. 엄마, 응, 예쁘다. 뭐가? 해 뜨는 거. 나란히 서서 창문 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 위로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다, 전부 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은지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은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새벽 건물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나중에 은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3년 동안 참은 거, 그게 건물 새 채보다 더 큰 사랑이었어.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엄마라는 건 평생 우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건물에 갑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걸레질해요. 달라진 거라곤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 달라졌어요. 일요일마다 은지가 와요. 가끔 재민이도 같이 옵니다. 서투르게 걸레질하면서 어머니,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요. 아이고, 구석을 빠뜨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닦아요. 엄마, 딸, 사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강남 빌딩 세 채가 진 건물주가 새벽에 걸레질하고 그 딸이랑 사위가 와서 같이 닦고.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게 저예요. 올리브색 점퍼에 운동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는 59살 여자. 건물이 세 채 있어도 제 하루는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걸레 들고 바닥 닦고. 달라진 건 하나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어젯밤에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웃음. 은지가 그러더라. 엄마의 3년이 건물 세 채보다 크다고. 잠깐 사진을 바라봤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 은지 행복하게 해줘. 당신밖에 없어. 여보, 은지 행복해. 이제는 진짜로. 수첩을 덮었어요. 나도.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거. 건물주가 새벽에 걸레질을 하는 것도 사랑이고, 빚더미에서 체면 뒤에 숨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 나름의 생존이었고, 딸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사랑이고, 늦게라도 무릎을 꿇는 것도 용기고, 서투르게 걸레질을 배우는 것도 사랑이에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진심은 같아요. 별일 아닌 것처럼 매일 하는 것들.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별일 아닌 것 같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전부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처럼.